안녕하세요. 예. 먼저 2026년 중1 2과정 개강 설명회 찾아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짜고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죠? 제 이름은 정고희 강사입니다. 예, 근데 영역별 전문 강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머님들 저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저희 학원의 강점 중에 하나가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다. 커리큘럼이 좋은 만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좀 대형 학원인데 일단 커리큘럼은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그런 좋은 커리큘럼을 구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역별 전문 강사 체제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라는 것을 이제 크게 이제 양분하자면 수능 국어랑 대입 논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수능 국어는 문학, 비문학, 그리고 대입 논술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책을 미리미리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논리적으로 글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영역들을 분화를 시켜서요. 저는 이제 팀장 강사로 독서 논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양력은 이와 같고요. 문학 맡고 계신 변혜지 선생님, 다 저쪽에 앉아 계시는 두 선생님, 네, 문학 맡고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현직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허성민 선생님, 비문학 맡고 계시고요. 허성민 선생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고등부 수능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또 중1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강사들 소개와 더불어서 좀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그 안내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요. 일단 개강 안내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두루두루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과정 설명회라는 자료 요거를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PPT를 이 과정 설명회 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과정 설명회 자료 제가 페이지도 다 여기 달아놨으니까요. 어떤 정보를 얘기하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설명회 자료 몇 페이지인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간혹 제가 개강 안내문 자료에 있는 정보를 PPT에다가 담기도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제가 배부해드린 그 자료 안에 다 있는 정보니까 필기 압박, 놓칠까봐 걱정 이런 거 안 하시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설명회 자료 앞은요. 이제 변하게 되는 2028년 입시 개편안 변했죠 이미.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얘기만 좀 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자, 이제 화작이라고 불렀었던 게 있고 엄매라고 불렀었던 게 있는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와 작문, 문학, 화법과 언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어머님들도 그 아시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공통 과목으로 문법도 비문학도 문학도 다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문법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법을 전략적으로 해서 대학을 잘 가면 되고 아니면 화작을 선택하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 과목에 화작과 엄매가 있는 경우였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들을 아이들이 고르게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신의 경우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 게 이제 요 사이의 변화였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논술형, 서술형 평가 방식이 확대된다고 공지를 했고 이미 그 변화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성된 문장을 문법적 오류 없이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좀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선안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아주 강남권 학교들은 발빠르게 바로 논술형, 서술형 문항들을 이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요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이 아주 오랫동안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라서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또 어떤 식으로 이 강남권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채택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금 중1 학생들은 어찌 되었건 한 학기만 시험을 보는데 학교마다 그 학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기를 일반 학기라고 부르고요.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를 이제 자유 학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매년 1학기였다가 2학기 혹은 2학기였다가 1학기로 일반 학기제가 좀 달라지는 동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올해죠. 지금은 단대부중, 언주중, 예원학교, 잠신중이 이 인근의 학교로서는 또 여기는 이제 또 예술학교고 굉장히 또 수능 국어를 중시하면서 내신도 실기도 그리고 공부도 좀 탄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죠.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내신반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들 2학기 일반 학기제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는 이때 시험 보는구나. 뭐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단대부중, 언주중, 예원학교, 잠신중 어머니 혹시 계시나요? 아니시죠? 그럼 아마 대부분 2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특기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치중, 숙명여중이라는 학교 있죠? 두 학교 같은 경우는요. 2학기 일반 학기제인데도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지 않고 한 번만 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범위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형, 서술형 문항들의 출제 경향이 강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 개원중은 100% 기말고사를 다 서답형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계속 서답형 문항을 포함을 시켜서 학교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작년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 기말 모두 24개의 문항 중에서 4문제는 항상 서답형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만큼 많은 학교들을 또 지도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 정확한 정보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대부중 기출문제 뭐 한번 보시자면 이제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보는 시험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좀 남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꼼꼼하지 못하거나 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남학생들이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감점 없는 답을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학원에 아주 타이트한 대비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대부중 시험 문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자마자 발빠르게 저희도 저희 커리큘럼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논술형, 서술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미 탄탄하게 또 자리 잡혀 있는 또 저희들의 커리큘럼, 또 저희 영역별 또 수업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논술형, 서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문학도 제가 이제 문학, 비문학 문제는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문학, 비문학도 과제집에다가 서술형 문제들을 실었고요.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이야말로 최고의 서술형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이 논제를 만나고 그 논제의 보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끔 글을 쓰고요. 매주 400자가량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서논술 시간에 논술 작성 그리고 문학, 비문학의 과제에서도 많은 서술형 문제들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문장을 오류 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는 거는 이 학원의 정규 수업일 거예요. 이 정규 수업이라는 게 이 상시에 이루어지는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논술로 나뉘어진 이제 국어 수업인데요. 일단 문학, 문법, 문학 선생님이 문법까지 겸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비문학과 독서논술 이렇게 영역별 국어가 나뉘어져 있다는 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분화된 영역으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 어떻게 되냐? 일단 저희 학원은 매주 시험을 보는데요.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그 시험에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복습 테스트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학과 비문학과 독서논술 과목별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들 과제집에 어휘가 수록되어 있어요.
저도 방금 전까지 또 어휘 클리닉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과제집에 수록된 어휘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자어와 사자성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꼭 알아야 되는 한자들 넣어서 한자까지도 매주 한 20개 혹은 10 몇 개 정도를 외울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제집입니다. 그 과제집에 수록된 어휘를 매주 10문제씩 학생들에게 내서 학생들이 어휘 실력을 좀 탄탄하게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기준 이상 학생들이 이제 넘기지 못할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 어휘 클리닉을 하고 왔다 말씀을 드렸죠. 이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주중 보강 클리닉을 통해서 좀 뭐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더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 보강 클리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휘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재시험에도 통과 못한 친구들은 이제 학원으로 와서 제 지도하에 과제집에 수록된 어휘를 제가 일일이 해설해주고 이제 그것을 뭐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죄송하지만 이 1번은 잘못돼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뭐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모두 문학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또 근데도 재시험에 통과를 못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주 주중에 나와서 이제 선생님과 소규모 수업을 통해서 지나간 개념을 다시 배우고 선생님이 추가 문제 주시는 것을 풀이를 하는 거죠. 또 비문학 같은 경우도 그 전주 비문학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 경우에 재시험에도 통과를 못한 학생들만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지정 클리닉 대상자가 되어서 비문학 클리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클리닉은 이와 같이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서 재시험에 통과 못한 학생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외에 뭐 문학이 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나는 비문학 추가 지문 더 풀어보고 싶어. 나는 과제집의 어휘를 뭐 테스트는 통과하지만 어렵다고 느껴. 그런 경우 개별 신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중에 클리닉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제대로 한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원할 수 있지만, 과제를 다 해오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과제를 다 하고 집에 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가끔 과제를 너무 안 해온 경우는 1시간을 들여서도 학원에 남아서 숙제를 했지만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주중에 불러서 과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논술 대면 첨사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독서논술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학생들의 원고지를 제가 일일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유독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논술 저득점자 학생들, 뭐 간혹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수업의 핵심을 놓쳐서 논술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3주 연속 저득점자인 경우는 뭔가 좀 글쓰기에 있어서 개별 클리닉이 필요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개인당 15분 정도 글 쓰는 방법, 너의 글이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과정 2달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좀 자랑할 만한 한 가지 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거의 뭐 실전 수능형 모의고사, 이게 쉽게 말해 중1이 볼만한 미니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시험을 하게 됐던 취지는 저희가 자유학년제가 이어졌던 무렵에 학생들이 너무 국어 능력이 많이 저하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좀 긴장감을 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먼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긴장감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엄정하게 등급을 체크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도 국어 시험에 있어서는 대형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올림피아드라든가 외부의 큰 시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들은 바가 있지만 국어는 없잖아요.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국어 능력을 한번 엄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과정에서도 실전 수능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보게 할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뭐 1등급, 2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저희들이 나눠서 이 학생의 국어 능력의 현주소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등수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어느 영역이 약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들이 체크해서 학생들을 이제
국어 능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뭐 비문학이 강한지 문학이 강한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분기별 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뭐 고등학생들도 계속 모평, 학평을 보면서 수능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대응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과정에 한 번, 2과정에 한 번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2달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서 저희들은 1년이 꾸려지거든요. 어머님들은 지금 2과정 설명회를 오신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다가오는 6월 달에도 아마 5월 31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또 평가하고 등급을 체크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국어가 향상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가 부족한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1년에 걸쳐서 국어 능력을 엄정한 시험을 통해서 추적 관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신 수업은요, 저희들이 또 내신 학교별 간담회를 추후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가 되면은 그때 또 2학기 내신에 관련된, 별도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학교별 담임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반대부중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변혜지 선생님, 문학 선생님은 이제 예원학교를 맡아서 가르치고 계시고, 허성민 선생님, 비문학 선생님께서는 잠신중학교를 맡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 담임제로 꾸려지고요. 그 학교가 시험을 보기 한 달 정도 전에 내신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내신 대비 때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대에 와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 하에서 이제 학교별 진도를 한 달에 걸쳐서 나가고 시험 전날에 직보를 본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 수업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편이라서 혹시 저희 학원에 내신 대비 관심이 있어서 또 와주셨다면요. 지금의 정규반이라고 부르는 수능 국어를 위한 수업에 등록을 해서 선생님들과도 강사들과도 좀 라포 형성을 하고 신뢰감도 형성을 하고 친해진 상태에서 이제 내신 수업 가면은 정말 더 많은 좋은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이 다들 굉장한 전문가들이시고 또 학교별 담임제라는 것 자체가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신 수업의 경우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좀 실적으로 저희가 항상 보답을 했었고 또 보내주시면은 잘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내신 수업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 과제집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자료.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 자료가 많이 중요하죠. 어머님들도 학생들 좀 학원을 보내보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너무 조악한 자료들만 잔뜩 준다든가 막 자료만 쌓아가는 느낌이고 뭔가 학원에서는 다 해줬다는 식으로 그냥 많은 자료만 방출하고 뭔가의 별도의 관리가 더 안 이루어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과목별로 학원 다니다 보면 프린트가 쌓여만 가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끔 막 속도 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복습 자료를 최대한 학생들의 시간을 뺏지 않게 정말 핵심만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만 담아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요 자료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허성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자료를 소책자로 이렇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항상 핸드북으로 쥐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면서 좀 개념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굉장히 이제 자료 제작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공을 정말 많이 들이세요.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애가 시험에 이게 포인트구나가 보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 수업 때 보내주신다면 어머님들이 지켜보시면 여긴 많이 관리를 많이 해주면서 또 자료 제작에도 힘을 많이 쓰는 학원이구나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한 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인근의 국어학원이 다 주말에 수업 시간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금, 토, 일 총 7타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7타임 다 똑같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 시간대를 보시고요. 우리 애가 토요일 오전이 널널하지 하면은 이제 토요일 10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주는 그 토요일날 아이가 아프다든가 가족 일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한 번만 주시면 금요일이라든가 일요일 혹은 토요일 다른 시간대로 전반
그 주만 반을 좀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7개 타임 모두 같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정된 시간대에 등록을 한다 해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 시간대를 좀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재등록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함께한 학생들이 좀 쭉 같이 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 마감이라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거의 뭐 마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그때그때 학생들이 좀 이제 빠질 때 이제 자리가 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토요일 10시나 일요일 10시는 등록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은 시간대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시면 3시간 20분 학생들이 학원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아까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1시간씩 영역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독서논술 1시간, 문학문법 1시간, 비문학 1시간, 그리고 중간에 테스트 시간 20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3시간 20분을 학생들이 학원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반별 담임 강사제로 운영이 돼요. 반별 담임 강사라는 게 일단 이 담임 강사가 그 시간대에 등록된 학생에 있어서는 뭐 과제 관리라든가 학습 태도 같은 것을 면밀히 체크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2시 반에 등록을 하셨다. 근데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담임 강사 변혜지 선생님께서 바로 이제 얘가 요즘 학습 태도가 이렇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저희가 이제 담임 강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향한 뭐 마음은 밀도는 다 동일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물샐 틈이 있지 않냐, 너무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 이름을 기억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주로 대화가 얘 요즘 잘 듣고 있나요? 얘는 수업 시간에 어떤가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학생들의 이름을 모른다? 아닙니다. 아무리 학생들 많아도 다 학생들 이름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기억되기 마련이에요. 이 강사라는 위치가 강단위에 서면 그게 잘 보이고 입력이 잘 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대형 강의라서 이 그 관리에 물샐 틈이 나는 불안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아예 담임 강사제로 쫙 재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강사제로 운영이 되면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이제 학생들을 더 관리하게 된 거고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이중 담임제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규반에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또 내신 때 되면은 어떤 선생님의 또 학생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물샐 틈 없이 맡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담임 강사 체제 안에서 열심히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등록된 시간대에 출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그 담임 강사는 아무래도 자기 시간대에 오는 학생들을 좀 더 살피게 되니까요. 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독서논술, 문학, 비문학,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독서논술은 항상 책을 읽어오는 게 기본입니다. 무조건 필독서를 읽어와야 되고요. 수업 시간 안에 논술 문제를 분석해서 10분 정도 논술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10분 동안에 글을 쓰냐 하시는데 이따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 때 모든 제재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제공된 개요에서 요구하는 것을 글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건에 맞도록 일종의 논술형, 서술형 문제 풀듯이 논술문을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독서논술에 있어서의 평가와 피드백은 항상 학생들이 쓴 논술문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모범 답안과 함께 채점과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문이 좀 점수가 낮다 할 때는 제가 따로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독서 퀴즈라고 해서 복습 테스트 안에 독서 과목 제대로 읽었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은 이제 남아서 재시험을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학 문법. 기본적으로 문학 문법, 이제 문학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시는데, 한 과정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필수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번 1과정에서도 이제 필수 문법 품사가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휘의 체계와 양상 등등, 언어의 본질 등등 그런 중요한 문법들, 한 과정에 한 2번 정도 문법 수업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문학의 필수 개념을 배우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위주로 그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문학 선생님이 이따가 나오셔서 더 상세한 설명은 해주실 겁니다.
자, 비문학도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중학생들이 볼만한 뭐 교과서 지문이라든가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 지문들을 끌어와서 그 지문에다가 원리를 적용해서 읽어내는 법을 가르치는데, 일단 배웠었던 내용이 그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로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이 그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미리 책을 읽고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라면, 문학과 비문학은 수업 때 배운 것을 너가 제대로 복습도 했니? 너 제대로 소화했니? 그걸 체크하는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달의 커리큘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표를 담아놨습니다. 자,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요, 한 권의 책을 2주 혹은 3주 동안 읽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선정한 책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이게 뭐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역삼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뭐 글쓰기 같은 것도 하라고 하고, 학교 지정 도서로 자주 선정되는 청소년 인기 필독서죠. 그리고 동물농장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의 명작이고요. 카프카 변신. 아이들이 이맘때 카프카라든가 조지 오웰 같은 이런 서양의 고전은 꼭 읽고 또 그 작가들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가 상당히 쓸모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 경제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책인데, 배경 지식을 쌓는데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뭐 비문학 지문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학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3주에 걸쳐서 이제 이 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말뚝, 이 박완서 씨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통해서 그 6.25 전쟁 관련 제재를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은 다음과 같이 커리큘럼 꾸려져 있습니다. 그냥 딱 한눈에 보실 때 문학, 윤동주, 기영도, 백석 이육사 너무 유명한 뭐 수능 빈출 작품, 그리고 아주 유명한 빈출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일과정에서 비문학의 경우는요, 학생들이 일과정에서 뭐 지시어 접속어 이런 거 이제 배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문학 안에 깔려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더 좀 높여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 과정에 진입을 하면 영과정, 일과정에 놓친 거 어떻게 하냐고 가끔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야지가 아니라 항상 아이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전제 하에서 배웠던, 가르쳐줬던 것을 또 가르쳐 주시면서 진행을 하니까 뭐 영과정, 일과정에 놓친 거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과정이 문법 수업 2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8주, 9주 차에 언어의 본질, 어휘의 체계와 양상, 문법 수업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는 5주차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학생들이 미니 수능 같은 것을 보면서 등급 체크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 30페이지에는 저희 이제 교재 과제집, 뭐 복습 자료, 이 정규반에서 제작되는 교재 과제집들 이미지로도 실어놨고요. 네, 그리고 과제집에 어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휘 테스트를 매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독서논술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미의 보편성을 정립해야 하는 입장이다. 뭐 근데 그 개념을 이제 학생들은 배웠어요. 미의 보편성, 뭐 칸트의 보편성 개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배우나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줍니다. 정립해야 한다 했는데, 이번 주에 채점을 해봤더니 죄다 적립, 마일리지 적립, 정립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정립, 적립, 확립,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금 10대 때 이루어져야지 어휘력이 탄탄해지는 거죠. 사실 비문학 지문도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어휘가 안 되는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아예 지문 독해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휘가 너무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어휘 굉장히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 어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휘 뭐 이런 한자어가 어려운 이유는 그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좀 더 그 단어의 뜻도 추측할 수 있는데, 한자조차 많이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일정 분량 이상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신 수업 안내는 아주 간략하게 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요 4개 학교 어머님들은 지금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이 4개 학교가 지금 중간고사 진행되고 있는데 요 4개 학교 그대로 저희 학원에서 기말고사로 내신반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설명회 또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수업을 할 때 정규 수업과 내신 수업의 병행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요. 뭐 단대부중 잠신중 예원학교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첫 한 달 동안은 정규 수업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이제 6월 말에 이제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내신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정규로 편입이 되는 그런 식의 구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독서논술, 문학, 비문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30분 이상 떠들었으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뭐 문학 선생님 나오셔서 문학 관련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비문학 이야기도 좀 들으시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문학 담당 강사 변혜지입니다. 어머님들 요 안내문에 20페이지 보면 이제 문학 커리큘럼이 짜라락 나오거든요. 여기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 붙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 표현법 엄청나게 외우잖아요. 직유법, 은유법, 반어법, 역설법 이런 표현법들을 줄줄줄 외우는데 이런 표현법들만 외우고 결국에 이 작품이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이 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데 를 이해하지 못하면 애들이 중학교 고학년 가서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문학이 제일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중1에서 가장 확실한 중요한 목표는 애들이 문학을 일단 재밌게 느껴야 된다입니다. 문학 수업 어떻게 진행되냐면 영과정에서는 어떤 것부터 진행을 했냐면 시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소설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영과정에서 배웠고요. 지금 현재 일과정이죠. 일과정에서는 시에 조금 이제 심화된 표현법은 무엇이 있고 소설에서 조금 이제 심화된 어떤 구성 방식이라던가 소설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뭐 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과정에 돌입을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게 보이죠. 처음에 이제 개념으로 감상의 관점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어머님들 기억나실까요? 배운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저기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중에 뭐 작품만 보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작품의 외적 조건도 보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그 개념인데요. 그런 심화 개념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사실 개념만 가르치면 문학 개념을 가르치는데 한 1주, 2주 뭐 한 5, 6시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개념 1개에서 2개 정도 가르치고요. 표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표현법 한 2개. 진짜 많이 시의 표현법이 나와서 많이 알아야 될 경우에 4개. 4개 정도 배울 경우에는 2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그 표현법을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반어법, 역설법 1과정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이해를 엄청나게 못해요. 반어법 제 생각에 어른들 생각에서는 반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일 것 같은데 문장을 보고도 구분을 못하고 반어법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하고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주, 3주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표현법들은 반복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특히 제가 중요한 시인들 넣어놨잖아요. 윤동주, 백석, 이육사 다 일제 강점기 시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서 각 시인들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어떻게 시적
어떤 세계관이 좀 달라지는가 같은 것들을 같이 시인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수업 진행합니다. 작품 수업도 사실 시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아이들이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있어서 시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게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너네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너네들을 지금 야 너 역겨워 우리 헤어져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너네 어떻게 반응할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개념 그리고 그 시인, 그리고 작품까지 세 가지 삼박자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의 문학 수업 꾸리고 있고요. 제가 문법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영과정에서는 운의 체계, 자음 어떻게 생긴 건지, 모음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거 진행했고요. 일과정, 요번 주와 다음 주 문법 진행 주인데요. 품사.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험 범위에서 비중 가장 높은 문법 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진행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문법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1과정, 0과정에서 놓친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요. 3과정 또 여름방학으로 들어가면 여름방학 특강으로 아이들이 놓친 문법이 있으면 그 문법 같은 거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문법을 놓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름방학 문법 특강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밌으면 아이들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후루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입으로 따라하면서 그 시간 안에 어느 정도는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 문법 수업 확실하게 가르치는 변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성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에서 제가 유일하게 청일점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 두 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관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2학기 돼서도 좀 남학교는 제가 전담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무서워요,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유 없이 혼내지 않겠죠. 그래서 자,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가지고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여러 번 보고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의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냉정하게 좀 얘기할 때도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의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까 혜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쪽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비문학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1과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그 통일성과 응집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나왔을 때 묶어서 읽는 연습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개별적으로 기억하기엔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 내용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묶어서 정보량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 전개 방식을 잘 파악하게 되면 글이 뒤에 뭐 나올 건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한 게 맞으면 학생들은 훨씬 더 정보를 손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4주차의 문제와 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7주차의 개념과 사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한 개밖에 없는 이유가 1과정 때 요거를 한 번씩 연습을 살짝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익숙한 거에 대한 복습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씩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병렬 관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독해하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해당하는 지문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또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게 서로 다른 관점 또 밑에 서로 다른 두 대상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독해를 하다가 동그라미 세모 우리 많이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원리도 이해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나올 때도 지문에다가 표시하는 방법부터 단순히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예측하면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지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독해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독해를 하고 나서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독해를 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문제로 구현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독해한 것이 지문을 다 먼저 선생님이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론에다가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이걸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면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줘서 사실 저도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독해 전략도 많이 있죠. 아이들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요렇게 읽어나가면 요거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입식으로 이런 거 무조건 해가 아니라 이게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파악하면 너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독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라는 걸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문학은 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게 독해 정보를 기억하기가 제일 좋아요. 근데 뒤에 나올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논리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 또 다른 전략들을 많이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한 5개의 전략 마지막에 복습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 이번 과정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0과정과 1과정 때 놓쳤던 독해 전략들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언급했던 독해 전략은 여름방학 특강 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미 배웠던 친구들은 복습하고 새로 늦게 합류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노력할 거고요. 때로는 좀 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수업 태도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3시간을 집중하고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의 자료 24페이지 봐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영역별 설명은 별도의 PPT 없이 설명의 자료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4페이지는요, 이번에 독서논술 시간에 학생들이 읽어와야 할 필독서 이미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항상 카프카 변신을 학생들에게 읽힌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민음사판을 읽히다가, 조금 더 학생들이 읽을 때 나은 번역이 뭘까, 요번에 좀 그런 것도 더 고심해서, 변신을 이맘때쯤 항상 읽혔지만, 또 뭐 출판사 열린 책들, 변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록을 한 건데요. 뭐 동물농장이라든가 변신은요, 꼭 이 출판사여야만 합니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책을 소장하고 계시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 경우는 그냥 집에 있는 책을 읽히시면 돼요. 자, 25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냥 독서논술 교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또 독서논술 수업의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랑 표로 제가 이제 넣어 두었는데요. 2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항상 독서논술은 중요한 게요. 책을 읽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오고, 그리고 과제집에서 그 책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과제집에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책을 읽고 과제집까지 완성을 해서 학원에 오면은 제 수업을 통해서 그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논술문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수업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 좋아하면은 잘하게 되거든요. 뭐 학교에서 국어쌤이 좋아 그러면은 국어를 잘하게 되고, 뭐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그 과목에 대한 호감도랑 비례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제가 가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머님들이 뭐 수업 듣고 오면요. 엄마 아빠
식사하고 계신데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책 수업을 해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었으니까 그걸 뭔가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기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에 나는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6페이지는요.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한 번 더 실은 거고요. 네, 방금 오신 어머님은 설명의 자료, 설명의 자료 27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봐주시면 돼요. 설명의 자료 27페이지. 자, 이제 학생들이 쓰는 논제와 논술문을 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27페이지 위를 보시면 재심은 가의 주장에 대해서 재심은 나를 근거로 비판하시오. 요런 이제 글이 이런 논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가지의 이제 글이 제시문으로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봐서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라는 책에 콜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생들은 배우게 되고, 콜베르를 가르칠 때 제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 때 다루었던 제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중1이 이걸 어떻게 쓰나 하실 수 있지만 수업 때 다 다루고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난하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요를 봐주시면요. 논술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어머님들이 좀 창의적 글쓰기, 우리 아이만의 어떤 감상적 글쓰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탄탄하게 무언가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탄탄하게 인풋이 되어야 이게 아웃풋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논술문이라는 것은 감상문과 장르적으로 아예 다르죠. 그래서 논술문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담아서 비문 없이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모든 문장마다 달려있는 그 조건에 맞게끔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채점하다 보면 글은 유려하게 잘 쓰는데 얘는 그 조건을 무시하네. 아까 봤던 단대부중 같은 학교 같은 경우 자기 나름의 정답을 썼다 해도 그 조건을 무시하고 서술하면 결국 큰 감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 글을 보다 보면 얘는 자유분방한 성격이구나. 글은 잘 쓰는데 쓰라고 하는 조건은 다 어기네. 이러면 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논술문은 정확하게 트레이닝을 거쳐서 잘 쓸 수 있는 글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거고요. 그 논술문의 평가 기준도 엄정하기 때문에 27페이지 밑을 보시면 논증 능력, 문제 이해 능력, 내용 구성 능력, 정확한 표현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논증이라는 게 결국은 타당하게 이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제 설득을 시키느냐인데 그건 제가 이제 개요에서 다 짜줘요. 그래서 개요대로 정확하게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요, 최하점은 60점이에요. 논술문 최하점. 그 경우는 그냥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수업 하나도 안 들었네. 그럼 이제 60점이 나오는 거고요. 100점을 계속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욕심도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100점이 계속 나오는데 70점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정말 안 듣고 대충 썼을 때 70점대, 그 80점대는 논제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 80점대가 되지만 주로 띄어쓰기라든가 문법적인 오류가 많을 때 좀 점수가 깎여서 80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90점대면 포인트는 확실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제가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틀려서 80점대 주려다가 근데 얘는 참 그 수업 이해는 제대로 했네, 핵심은 정확하게 들어있네 하는 경우는 점수를 좀 높여서 90점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대별로 그 학생의 어떤 특징들, 얘는 아예 논제에 대한 이해를 놓쳤어, 얘는 띄어쓰기나 문법적인 것만 좀 바로잡아주면 돼, 이렇게 또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맨 하단에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요, 저희가 매주 쓰는 글을 활용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학교 사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랑 비번을 받으시면요, 학생들이 매주 쓰는 글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저장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실 때 데이터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등 3년 동안에 어떤 책을 받고 어떤 글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어머님들이 좀 잘 이 자료 데이터화를 시키셔서 활용을 하시라고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 드렸고요. 또 과목별 설명도 드렸어요. 오늘 어머님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공식적인 설명회는 마무리하고 남아서 더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설명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